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객체 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검출은 앞에서 이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진 안에 객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 어디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즉 이 위치에 개가 있고 이 위치에 고양이 있고 여기에 고양이 있고 뭐 여기 오리가 있다 하는 식으로 각각의 객체들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바로 객체 검출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셋은요, 보통 요 데이터셋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많이 이용했던 것이 파스칼 VOC라는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얘는 사진 안에 20개의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총 11만 1000장의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거의 표준처럼 사용됐는데요. 지금은 이게 너무 좀 작은 데이터셋이어 가지고요. 주로 빨리 이 성능을 서로 비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파스칼 VOC에서 이제 발전한 것이 여기 이미지넷 대회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되겠는데요. 얘는 200개의 클래스, 200개의 클래스에 속한 객체들을 이제 디텍트 하는 것이 되겠고요. 뭐 트레이닝 이미지도 더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이제 MS 코코, 마이크로소프트 코코인데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셋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그 각각 이미지 안에 객체가 좀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짜잘한 작은 오브젝트가 많이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좀 기본적인 성능은 보통 파스칼 VOC 같은 거로 좀 많이 확인한 것 같고요. 실제 얘가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할 만하냐에 대한 것은 이미지넷이나 아니면 MS 코코 이런 거로 보통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 코코 같은 경우에는 객체도 많고 그다음에 작은 객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데이터셋에 속한다고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벨루션 매트릭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객체 검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은 그 뭐 객체 그 이벨루션 매트릭, 즉 에큐러시나 아니면 IOU 외에도 좀 다른 방식의 이벨루션 매트릭을 좀 동원해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있냐 없냐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사진 안에 객체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즉 얘가 객체가 10개 있느냐 11개 있느냐 12개냐 이것도 맞춰야 되고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냐 없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거든요. 이벨루션 매트릭 만들기가. 자, 그래서 제가 요 간단한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요게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제가 원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안에 회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고 어떤 것은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걸 쭉 주면서 이렇게 원들이 딱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색이 칠해져 있는 것과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은 색이 칠해져 있고 어떤 것은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지 그걸 구별해 봐라.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색이 칠해져 있는 이거는 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게 눈이 정확하게 딱 어느 게 색칠했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눈이 좀 나빠가지고 그러자 구별을 못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네. 뭐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 벗고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 봐가지고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어느 색이 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요 이만큼 원을 그리면서 이 안에 있는 게 색이 칠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이거를 총 4가지로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뭐냐면은 첫 번째로 여기 왼쪽 반원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맞다, 즉 색이 칠해져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파지티브로 불러요. 이거를 맞는데 한데 퀴즈 맞죠? 이게 실제로 즉 내가 맞다고 봤는데 실제로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true positive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오른쪽 반원에 있는 거는 내가 맞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틀렸죠. 그러니까 얘는 false positive예요. 네. 내가 positive로 봤는데 그게 틀렸다. 네,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사각형 안에 있지만 요 반원 밖에 있는 거는 내가 네거티브로 봤어요. 즉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틀렸죠. 왜냐면 그 안에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즉 내가 아니라고 봤는데 그게 틀리고 실제로 맞는 거예요. 이거를 false negative라고 부르고요. 자, 오른쪽 요
오른쪽 네모 아니지만 요 반원 밖에 있는 거는 내가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즉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맞았어요. 그 아니란 말이. 그러니까 얘는 트루 네거티브인 거예요. 자, 이게 네 가지로 뭔가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맞아야 됩니다. 보통 트루 파지티브는 이런 식으로 요 네가 요거 트루 파지티브, 펄스 파지티브, 펄스 네거티브 구별합니다. 즉 트루 파지티브 뭐냐면요, 내가 클래스도 잘 골라냈고 그 다음에 IOU가 50%보다 큰 경우, 내가 뭔가 위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에 무엇인지도 맞췄고 그것이 실제 정답과 IOU가 많이 겹치는 거예요. 네, 이건 내가 맞다고 봤는데 실제 맞았으니까 트루 파지티브. 근데 펄스 파지티브 뭐냐면요, 내가 맞다고 봤는데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클래스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펄스 파지티브인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아니, 또는 IOU가 50% 이내거나, 즉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잘못 예측한 거죠. 즉 내가 뭔가 맞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된 클래스로 찍었거나 아니면은 그 위치가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false positive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false negative. 내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객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정답에는. 그러면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죠. 그러니까 false negative.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 구별을 하면서 매트릭을 만들어야 돼요. 오브젝트 객체 검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그 매트릭을 만들면서 나오는 것이 프리시전과 리콜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자, 프리시전은 뭐냐면요,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진짜 맞은 것의 비율이에요. 네. 자, 이게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만큼이 다 맞았다, 이만큼이 다 채워지는 원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만큼만 채워진 원이었죠. 맞은 거였죠. 그러니까 전체 원과 실제 맞은 원, 네, 네, 요거 사이의 비율, 요게 프리시전이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all relevant, 그 다음에 리콜인데요. 리콜이 뭐냐면은 all relevant, 즉 내가 실제 맞춰야 되는 것들, 네, 실제 정답들 중에서 내가 맞힌 것들의 비율이 되겠어요. 즉 보시면은 원래는 이 사각형하는 것 전체가 이제 제가 골라내야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네, 이게 다 정답들이었는데 이 중에 실제로 내가 맞춘 거는 요 반원 안에 있는 것만 내가 맞춘 거죠. 네, 그 사이 비율이 리콜이에요. 리콜. 자, 요 두 개 프리시전과 리콜을 가지고 이제 즉 앞에서 말했던 오브젝트 디텍션의 트루 파지티브, 폴스 파지티브, 그다음에 그 폴스 네거티브 요 개념들을 가지고 프리시전과 리콜 요거를 계산해서 어떤 매트릭을 만들어내는데요. 좀 복잡하죠? 벌써 두 단계 나왔으니까. 자, 이제 좀 약간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아까 말했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이거 있는 거예요. 트루 파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폴스 네거티브를 이렇게 구별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프리시전과 리콜을, 좋은 프리시전과 리콜을 얻어야 돼요. 네, 얻어야 되는데 이때 이거를 프리시전과 리콜 둘 다 좋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 프리시전과 리콜 둘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런 사진 보겠어요. 이런 사진에서 제가 사람을 한번 구별해봐라 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이래요. 이게 정답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을 정확하게 잘 구별해놓으면 좋겠는데 내가 쭉 둘러보니까 요게 사람이 한 0.9, 90% 확률로 여기 있고 요게 사람이 한 60% 확률로 있고 내가 좀 잘못 집어서 요게 20% 확률로 사람이 있겠다, 뭐 이렇게 내가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사람으로 예측된 것들을 쫙 나열해 봐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예측한 것들, 어떤 건 90% 확률로 사람인 거고 어떤 것은 50% 확률로 사람인 거고 어떤 것은 20% 확률로 사람이에요. 이걸 쭉 나열한 다음에 만약 내가 사람이라고 예측한 것들을 이렇게 좀 낮은 확률까지도 전부 다 사람이겠지라고 해버리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모든 이렇게 검출된 객체들을 그 확률에 상관없이 전부 다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폴스 파지티브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네, 보시면은 얘는 사람이라는데 진짜 사람이죠. 네, 얘는 사람이라는데 진짜 사람이에요. 얘는 사람이라는데 역시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죠. 네, 이게 폴스 파지티브예요. 그리고 이쪽도 역시 원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죠. 나무였죠. 이것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요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낮은 거니까 당연히 거의 다 펄스 파지티브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해보니까 내가 검출했다고 전부 다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펄스 파지티브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럼 중간에서 어디는 끊어야 돼요, 이거를. 즉, 내가 내가 검출을 했는데 가까이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확률로 그게 맞는지를 쭉 봐가지고 어느 확률 이하로는 다 끊어버려야 내가. 그걸 스레시홀드라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이 스레시홀드를 얼마나 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스레시홀드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근데 내가 검출하는 개수가 줄어들겠죠, 이제. 내가 이거 이상인 것만 내가 진짜 사람인 걸 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펄스 파지티브는 낮아져요. 지금 내가 파지티브를 찍은 거는 진짜 다 트루예요, 진짜 트루 파지티브예요. 왜냐면 내가 스레시를 높여가지고 진짜 같은 것만 내가 골라내니까. 그러니까 펄스 파지티브는 낮아요. 대신 펄스 네거티브도 많아져요. 즉 실제 사람을 봐야 되는데 확률이 좀 낮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그게 아닌 줄 알아버리니까 얘가 펄스 네거티브도 많아져요. 반대로 그런다고 스레시를 낮춰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검출을 더 많이 하겠죠. 많이 하면은 펄스 네거티브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우리가 맞다고,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검출할 수 있어요. 다만 잘못 검출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펄스 파지티브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스레셜드 높으면요, 프리시전은 높아지는데 리콜은 낮아져요. 즉 스레셜드 높이면은 내가 맞다고 본 것 중에 대부분 다 맞는 거고, 진짜로 맞는 거고, 대신 내가 놓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레셜드가 낮으면요, 프리시전이 낮아져요. 즉 내가 맞다고 본 것 중에 아닐 확률이 많은 거예요. 진짜의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신 리콜은 높아져요. 즉 내가 디텍트하는 것들은 대충 다 디텍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스레셜드 따라서 이렇게 프리시전과 리콜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거를 스레셜드 값을 여러 개 막 하면서 리콜과 프리시전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이 각각이 어떤 스레셜드를 딱 해서 해보니까 프리시전은 이만큼 나왔고 리콜은 이만큼 나왔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쭉 그려보면은 이런 식 그래프 보통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즉 리콜이 커지면은 프리시전은 낮아지고, 프리시전이 높아지면은 리콜 낮아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요. 스레셜드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좀 더 웬만하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붙을수록, 이런 그래프를 가질수록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더 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요, 객체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항상 어떤 스레셜드 값을 내부에 갖고 있어요. 그 스레셜드 얼마 이상일 때 얘가 객체 검출된 것을 볼 것이냐, 그리고 그 스레셜드를 얼마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프리시전과 리콜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어느 알고리즘 똑같아요. 다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느냐가 서로, 이게 알고리즘의 차이예요, 이게. 즉 웬만하면 리콜을 높일 때 프리시전이 좀 덜 떨어지도록, 아니면 프리시전을 높일 때 리콜이 좀 덜 떨어지도록, 이렇게 어떻게 이 그래프를 요 오른쪽 위로 붙이느냐, 이게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가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 이 밑에 면적이 클수록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트릭으로 삼는 것이 바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는 매트릭이겠습니다. 요건 앞에 봤던 그 프리시전 리콜 커브, 요거의 밑에 아래쪽 면적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evenly spaced n개의 리콜 밸류에 대해서, 즉 앞에서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것들에서 뭐 가령 내가 0.1 단위로 했다. 그러면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프리시전 값들을 다 이렇게 얼마인지 다 알아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각각 그 위치마다 프리시전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0.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0.1일 때, 0.2일 때, 이런 막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밑에의 면적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요렇게 해서 네, 그 면적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를 보통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가지고 이건 각각의 클래스에서, 이건 어느 하나의 클래스에서 이제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뭐 1번 클래스에서 요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얼마냐, 2번 클래스 객체들에 대해서 에버리지 프리시전 얼마냐, 3번 클래스 객체들에 대해서 뭐 에버리지 프리시전 얼마냐, 이것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평균 낸 것이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멀리 돌아왔는데 실제로 객체 검출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은요, 여기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MAP 값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많이 쓰는데 이것에 약간의 또 변형을 주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IO 스레셜드를 얼마 줄 것이냐, 앞에서 이제 0.5라고 했는데요. 이 IO 스레셜드를 또 어떻게 얼마 이상 겹치는 것을 true로 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거를 0.5부터 0.05 간격으로 쭉 늘려가면서 0.95까지 하면서 프리시전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도의 에버리지 프리시전도 사람들이 비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잘 디텍트하냐 못 디텍트하느냐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알고리즘마다. 그래서 뭐 스몰, 미디엄, 빅 객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또 어떻게 서로 달라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가 이제 객체 검출에서 어떤 매트릭을 쓰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느냐, 그런 얘기를 좀 다뤘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그럼 객체 검출을 할 것이냐, 앞에 그 매트릭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객체 검출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이제 보통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그림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이제 CNN을 가지고 객체 검출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이제 가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CNN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CNN이에요. 즉 어떤 이미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가 이게 뭐 사람이냐, 고양이냐, 개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CNN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객체 검출을 하냐? 일단 요 사진에서 입력 이미지에서 요만한 부분을 떼와서 클래시피케이션 해봐요. 그러면 요거에서요, 요 안에 이 사진이 뭐 어떤 객체이다, 뭐 이거냐 저거냐, 뭐 사람이냐 뭐냐 나오겠죠. 근데 또 옆으로 좀 움직여서 또 해봐요. 여기에 요만한 부분이 사람이냐 고양이냐 개냐 해봐요. 근데 또 옆으로도 또 해요.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고 쭉 끝까지 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서 또 하고, 다시 또 옆으로 움직이면서 하고. 자, 이렇게 쭉 하다가 요 위치 딱 오게 되면요, 여기 안에 고양이가 있죠. 그럼 요 안에서 요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보니까 고양이다.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이 사진은 고양이다. 그리고 옆으로도 역시 고양이다. 또 옆으로 또 쭉 이동을 또 했는데 하고 또 밑에 줄에 와보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 요만큼 고양이, 이만큼의 고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사진에서는 여기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검출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CNN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쭉 이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다가 이만 부분 고양이로 인식하네, 이만 부분도 역시 고양이로 인식하네, 그러면 여기에 고양이가 있구나 라고 결론 짓는 것. 이것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객체 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슬라이딩 윈도우라냐면요, 보시면 요만한 부분들을 움직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움직이는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로 방식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로컬라이제이션을 더한다면요, 즉 요만큼에 대해서 고양이 있다 해서 이 전체를 다 고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 고양이가 있네, 또 요 윈도우 잡았을 때는 이렇게 고양이가 있네 라고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원한다면은 아마 좀 더 정확하게 고양이의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데 막상 만들려면 좀 고려할 게 많아요. 주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 즉 계산량 때문에 이제 좀 생각할 게 많은데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윈도우의 크기는 얼마나 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겠죠. 윈도우 크기를 작게 하느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양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보통 윈도우의 크기는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CNN의 입력 사이즈랑 같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겠죠. 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224x 224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넘어가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VGG나 구글넷 아니면 뭐 레지더넷 전부 다 입력 이미지 사이즈는 224x 224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슬라이드 윈도우 할 때 윈도우 사이즈도 역시 저 크기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적 컴플렉시티, 즉 계산량을 좀 생각해 보면요. 결국 얘 계산량은 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CNN을 한 번 돌릴 때 필요한 연산의 양 곱하기 윈도우의 개수가 되겠죠. 네. 이게 여러분이 객체 검출 한 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의 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연산량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할 것이 이제 슬라이딩 인터벌이 되겠는데요. 네. 내가 슬라이딩 하는데 얘를 한번 객체 검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얼마를 앞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한번 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 것이냐. 네, 이 간격, 뛰어간 간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도 혹시 봐야 되는데요. 이 간격을 너무 작게 하면요, 너무 작게 하면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윈도우 개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위에 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네, 그래서 한번 객체 검출 한 번 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인터벌을 크게 해버리면 좀 띄엄띄엄 검사하는 것이겠죠. 띄엄띄엄 검사하게 되면은 중간에 우리가 놓치는 객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계에 걸려가지고 경계 걸리는가 중간에 인터벌 사이에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검출하지 못하는 객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인터벌을 좀 잘 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고려해야 될 것이요. 네. 자, 슬라이딩 윈도우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하는 거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을 검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좀 의문스러냐면요. 우리가 윈도우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럼 이 윈도우 안에 있는 요 모양만 가지고 이게 사람이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또 이게 돌아다 보면 요 등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죠. 네, 윈도우가. 그럼 이 등 모양만 가지고 이게 사람? 이라고 딱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 네,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솔직히 이 경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윈도우는 요만한데 요 사람 객체는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이다. 요 부분이 이만 부분이 사람이다라고 하기가 좀 되게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윈도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진이 객체 너무 크기 때문에 온 디텍터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혹시 다 디텍터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미지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키울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CNN의 입력 크기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늘릴 수는 없고 대신 이미지를 작게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줄인 다음에 앞에서처럼 똑같이 요만큼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요 위치에서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사람 머리, 등, 손까지 다 있으니까 아마 사람으로 요 사진은 사람이다 라고 아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밑에도 역시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 팔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경우 역시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만큼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냐면요. 이렇게 이미지를 줄여버리니까 이번에는 요 크기의 윈도우를 돌렸을 때 과연 이 고양이를 많이 구별할 수 있을까? 즉 이 크기의 윈도우가 여기 왔을 때는요. 고양이가 요 이미지에서 별로 차지하지 않고 있죠. 크기가 별로 안 커요. 이 경우에는 과연 요게 정확히 고양이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될까? 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 스케일에서 다 해봐야 돼요. 즉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윈도우를 쫙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줄인 다음에 역시 쫙 윈도우를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디텍터하고자 하는 객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객체도 있고 작은 객체도 있는 거예요. 요게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늘려가지고 내가 윈도우 돌아다녀야 작은 객체를 디텍터 할 수 있고요. 이미지 크기를
작게 줄인 다음에 윈도우가 돌아다녀야 큰 객체를 디텍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케일에 대해서 입력 이미지 크기를 바꿔가면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클래시피케이션 한 번 할 때의 계산량 곱하기 윈도우 개수 곱하기 스케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입력 이미지를 얼마나 큰 거, 얼마나 작은 거 이걸 다 해볼 것이냐. 이것도 역시 다 뭉뚱그려야 실제 계산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통해서 가지고 다 하고 나면요. 네, 하고 나면은 각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는 다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컬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위치 정보가 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 박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윈도우 돌아다니면서도 하나의 객체가 여러 윈도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리는 윈도우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박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 스케일에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가 여러 스케일에서 디텍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박스의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객체가 있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박스가 있을 때,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운드리 박스를 예측했을 때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박스로 만든 것을 보통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바운드리 박스를 쫙 소팅을 해요. 네, 정렬을 쭉 한 다음에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것부터 이제 낮은 것까지, 즉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순서로 쫙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제일 상위 두 개부터 하나씩 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어떤 두 개의 바운드리 박스 중에서 IO가 크다, 즉 서로 많이 겹친다 라고 한다면은, 두 개의 박스가 서로 많이 겹친다면은 더 높은 컨피던스의 바운드리 박스를 따라가도록, 즉 낮은 쪽은 없애거나 아니면은 높은 쪽에 이렇게 속하게 포함시켜 버리도록 하나씩 바운드리 박스를 줄여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설명드렸고요. 그 슬라이딩 윈도우가 딱 봐도 엄청나게 계산량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냥 CNN 한 번만 돌리기도 솔직히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윈도우마다 돌려야 되고 윈도우가 다 돌아다녀야 되고, 그걸 또 여러 스케일의 이미지 다 해봐야 돼요. 네,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계산량이. 자, 그래서 좀 약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자,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다시 또 좀 생각해보면요. 컨볼루션 연산이란 것은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 주변의 정보를 모은 것이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고민할 게 뭐냐면요. 자, 이 윈도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컨볼루션 할 때의 그 연산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 윈도우 옆으로 갔을 때 또 역시 여기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겠죠? 그때의 컨볼루션 연산, 그 두 개의 컨볼루션 연산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두 개의 연산이 서로 다를까를 보면요, 같아요. 이게 똑같은 연산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왼쪽 윈도우에 있을 때 여기에 컨볼루션 연산도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만큼 가져다가 연산을 하겠죠. 이게 윈도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대해서 컨볼루션 할 때도 역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산할 거예요. 즉 똑같은 데이터 가져다가 연산하는 거예요. 컨볼루션 계산도 똑같고. 그러니까 계산이 같은 계산인 거예요. 즉 이 윈도우에서 하는 컨볼루션, 이 위치에 대한 컨볼루션과 요 윈도우에서 이 위치에 대한 컨볼루션 연산은 같은 연산이에요. 이게. 네. 물론 서로 다른 윈도우인데 같은 원래 이미지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다 같은 연산들인 거예요. 서로 다른 윈도우에 속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다만 풀리 커넥트 레이어의 연산은 서로 달라요. 풀리 커넥트 레이어라는 것은 안에 윈도우 전체의 어떤 이런 정보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마다 연산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겹친다는 거예요. 이쪽 윈도우 연산이랑 저쪽 윈도우에서 하는 연산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요. 자, VGG 같은 것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채널을 보면은 얘는 입력 크기가 224, 224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컨볼루션을 쭉 거쳐가지고 얘는 출력을 뭘 만들어내냐면요. 7x7. 네.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채널 개수는 51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7x7, 그 다음에 512로 쭉 컨볼루션 연산을 쭉 해가고요. 컨볼루션 쭉 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걸 1렬로 늘어뜨린 다음에 이거를 플리커넌트 레이어를 쭉 거쳐가지고 총 1000개의 출력을 뽑아내요. 네.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CNN의 구조예요.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게. 즉 입력 이미지 들어보면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 가지고 쭉 공간적인 정보를 모아가지고 뭐 몇 바이 몇, 7x7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리커넌트 레이어로 간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요거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데 여기서 여기 컨볼루션을 그대로 사용해요. 네. 자,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드렸지만은 컨볼루션 연산은 이쪽 윈도에서 이걸 할 때나 이쪽 윈도에서 이걸 할 때나 어차피 같은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연산 할 거 그냥 다 해버리자 그냥 이거예요. 윈도우로 나누지 말고 그냥 이 컨볼루션, 그 다음 컨볼루션, 그 다음 컨볼루션 다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가지고 요 이미지 전체에다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은 네, 요게 요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이게 214가 7이잖아요. 이게 32분의 1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링을 그 2분의 10 풀링을 5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2분의 1로 가로 세로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이미지에서 요게 VGJ 컨볼루션을 쫙 거치면은 가로 세로가 32분의 1로 줄어든 상태가 돼요. 채널 개수는 512쯤 되고요. 네. 여기 안에서 여기에 어떤 뭐 7x7을 가져오면은 7x7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뭐냐면은 요만큼 윈도우 했을 때의 결과는 같은 거예요. 즉, 요 이미지에서 요만큼 윈도우 떼다가 컨볼루션 VGG 같은 거 거친 컨볼루션 레이어, 홀머션 레이어를 쫙 거친 다음에 나오는 이 결과나 전체에 대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쫙 거친 다음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만큼을 가져오나 그게 같은 거예요. 왜냐면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정보만 보기 때문에 그 주변만 보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를 떼와가지고 컨볼루션 하나 전체에서 컨볼루션 한 다음에 그만큼의 부분을 떼오나 결과 같은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 가져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플리컨 레이어를 하면 된다. 즉 내가 윈도우 각각에 대해서 따로 컨버루션 할 필요 없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한 번만 딱 컨버루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각각 윈도우마다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플리커드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자.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앞에서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에 겹치는 연산, 겹치는 컨볼루션을 옛날에는 윈도우마다 따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산량이 엄청 많아지죠. 근데 이거는 요렇게 한꺼번에 컨버전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겹치는 연산을 한 번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같은 네, 연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자, 내가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거친 결과예요. 거치고 이게 7x7을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플리커 레이어를 거친다 했죠. 그러면 이걸 가져와 가지고 네, 이렇게 일렬로 만든 다음에 플리커 레이어를 쭉 거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하나의 벡터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플리커 레이어의 한 층입니다. 한 층을 거쳤을 때요. 즉 7x7 요 영역을 가져다가 일렬로 만든 다음에 얘를 플리커 레이어 한 번 거치면은 뭐 이렇게 또 벡터 하나 나오겠죠. 이게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왼쪽 위, 제일 왼쪽 위 이제 윈도우를 처리할 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윈도우 처리하면은 그 옆에 부분을 가져와야겠죠. 다음 윈도우 옆에 부분 가져와서 역시 또 얘를 일렬로 만든 다음에 네, 플리컨 레이어를 한층 거쳐요. 그럼 얘도 역시 이런 벡터 나오겠죠. 그걸 한번 그냥 옆에 한번 쌓아보겠어요. 이렇게 그냥 앞에서 했던 거 옆에. 역시 다시 또 그 다음 윈도우를 처리하라고 그 다음 윈도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져다가 역시 또 플리커드 레이어 한번 거친 다음에 나온 결과를 옆에 한번 붙여보겠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다 해보면요, 모든 윈도우 다 해보면은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그냥 7x7 컨볼루션이에요. 이게 즉 요만한 영역을 가져다가 뭔가를 쫙 곱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이런 부분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거는 7x7 컨볼루션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보통 객체 검출에서 사용하는 연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일단 일반 앞에서 봤던 그 VGC나 레지듀얼 레이어 같은 그의 컨버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쫙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컨버루션 레이어까지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만든 다음에 이에 대해서 다시 또 컨버루션 레이어, 원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플리커드 레이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그 플리커드 레이어를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산 구조가 되겠고요. 요거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런 역시 사각형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구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 3차원 구조에서 요 깊이 방향은 넘버 오브 클래스. 왜냐면 요 마지막 1바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플리커넌트 레이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플리커넌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총 그 출력이 각각의 클래스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개수만큼의 값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요 깊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넘버 오브 클래스 개수만큼의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한 곳은 한 데이터의 요 구조, 가로 세로 어느 한 지점에서의 요 막대, 요만큼의 데이터는 뭘 의미하냐면요, 요게 해당되는 요 위치 윈도우에서 봤을 때 그 윈도우 그 이미지, 윈도우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예요, 이게. 요게 하나가 되겠고요. 그런 결과가 요 전체 윈도우에서 다 합쳐진 요런 구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컨볼루션만 열자면 되는 거예요. 즉, 요 앞에 컨볼루션은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씬에 있던 컨볼루션 쭉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씬에 있던 플리커넌트 레이어를 역시 이런 컨볼루션 현상으로 잘 구조를 바꾼 다음에 다 통과시키면은 이러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은 뭐냐면은 요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윈도우에 대한 입력 유치를 할 때 각각의 윈도우에 대한 그 각각 윈도우의 클래스가 뭐냐, 거기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들이 이러한 3차원 구조의 데이터로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컨볼루션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전부 다 컨볼루션 같잖아요. 컨볼루션 현상을 했잖아요. 컨볼루션 현상이 좋은 건 뭐냐면요, 얘는 입력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동작이 가능해요, 이게. 왜냐면 얘는 로컬하게만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큰 이미지를 입력한다 그러면요, 이 결과는 똑같은 연산을 다 할 수 있고요. 다만 결과만 가로 세로 크기가 더 늘어날 뿐이에요. 우리가 가령 3x3 필터링 같은 거 앞에서 제가 처음에 컨버전 소개하면서 가령 3x3 가지고 블러링 하는 필터, 그다음에 샤프닝 하는 필터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그런 컨버전 연산은 입력 이미지 크기에 상관해서 동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이미지 들어오면은 결과도 작아진 거고, 큰 이미지 들어오면은 결과도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컨버전 연산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것도 역시 이런 큰 이미지 들어오면은 안에 연산에서 연산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연산은 똑같이 다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출력이 그냥 더 커지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크기의 입력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산을 전부 다 컨볼루션 연산으로 다 통일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중복해서 연산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연산을 하고요.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윈도우 개수가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스케일에서 해야 한다는 거. 네, 앞에서 거는 제가 했던 거는 스케일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스케일에서는 역시 또 따로 다 해줘야 돼요. 왜냐면 스케일이 달라지면은 컨볼루션 연산은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랬으면 여러 스케일에서 해야 된다는 건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까지 제가 윈도우가 다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가정했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형 CNN들이 입력이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객체 모양이 꼭 정사각형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가령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길 거고요. 이런 자동차는 가로, 세로, 옆으로 더 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딕텍트하려면 당연히 윈도우도 역시 좀 세로로 길거나 혹은 가로로 긴 윈도우가 돌아다니면 더 잘 딕텍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러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앞에서 봤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CNN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